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먼 이국 땅 뉴질랜드에서 전해진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눈 덮인 알프스 산기슭 험준한 사냥 목장에서 펼쳐진 한국 진돗개의 용맹한 도전.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살아온 진돗개의 충성심과 지혜가 뉴질랜드 대자연 속에서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확인하시죠. 우리의 문화유산인 진돗개가 지구 반대편에서 생명을 구하고 전설이 되기까지의 여정.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6개월간 60마리 이상의 사냥을 앗아간 무시무시한 늑대 무리와 맞서게 된 단 한 마리. 진돗개의 믿기 힘든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행운이 가득하실 겁니다. 뉴질랜드 남섬 알프스 산기슭에 자리한 외딴 사냥 목장. 이른 새벽 안개가 채 걷히지 않은 초원에 또다시 사냥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28세 에밀리 맥켄지는 창밖으로 달려나가 헛간을 향해 뛰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목장 한쪽 구석에서 피 흘리는 사냥 2마리를 발견한 에밀리의 얼굴에는 체념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또 늑대군요. 이번이 6번째입니다. 지역 경찰관이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60마리 넘게 이르셨네요. 에밀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평생을 바쳐 일군 목장인데 이대로라면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안타깝지만 야생 늑대는 보호종이라 총기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함정도 성공률이 낮고. 경찰관의 말에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장은 에밀리의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구신 곳입니다. 작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으로 물려받았지만 농장 경영 경험이 부족한 에밀리에게 늑대 문제는 너무나 벅찬 과제였죠. 보험은 자연재해만 보장했고 지역 동물보호단체의 포획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저녁 에밀리는 할아버지 사진 앞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다음 날 크라이스트처치 지역 농업대학에서 열린 동물학 세미나에 참석한 에밀리는 한 한국계 수의사의 발표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하윤 수의사는 다양한 목장 수호 견종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셰퍼드, 미국의 그레이트 피레니즈도 훌륭하지만 정하윤 수의사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제 고향 한국의 진돗개는 어떨까요?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이 견종은 단 한 주인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는 충성심이 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에밀리는 용기를 내어 정하윤 수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목장은 지난 6개월간 늑대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고 있어요. 진돗개가 정말 도움이 될까요? 정하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제가 최근 데리고 온 진돗개 새끼가 있습니다. 설악산 혈통의 수컷인데 3달 됐어요. 혹시 관심 있으신가요? 다음 날 에밀리는 정하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작은 마당에서 은빛 털을 가진 강아지가 놀고 있었습니다. 눈부신 햇살 아래 반짝이는 그 모습에 에밀리는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설악이에요. 한국의 유명한 산 이름을 따서 지었죠. 정하윤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돗개는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이랍니다. 충성심과 용맹함으로 유명하지요. 설악은 에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갈색 눈동자에 담긴 지혜로움과 호기심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어린 강아지였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주인만 따른다고 하셨죠?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정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돗개는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경계심이 강해 처음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에밀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작은 강아지가 거친 늑대 무리와 맞서기엔 너무 위험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데려가겠습니다. 에밀리가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작은 강아지가 늑대로부터 목장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정하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작지만 진돗개의 진정한 가치는 크기가 아니라 지능과 용기에 있어요. 설악은 특별한 아이입니다. 믿어보세요. 에밀리의 목장에 도착한 설악은 처음엔 낯선 환경에 경계심을 보였습니다. 넓은 초원과 산악지대를 조심스레 탐색하며 신중하게 발걸음을 옮겼죠. 에밀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설악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설악은 마치 이곳에서 태어난 것처럼 목장 지형을 완벽하게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파른 언덕, 좁은 협곡, 무릉덩이 위치까지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듯 익혀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에밀리와 설악은 함께 목장 주변을 순찰했습니다. 처음에는 에밀리가 길을 안내했지만 곧 설악이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늑대의 흔적을 찾아내는 설악의 능력이었습니다. 에밀리가 발견하지 못한 희미한 발자국과 냄새를 설악은 민감하게 포착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설악이 갑자기 멈춰 서서 북쪽 언덕을 응시했을 때 에밀리도 그 시선을 따라 바라보았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쌍안경으로 확인해보니 멀리 언덕 너머로 늑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놀란 에밀리가 물었지만 설악은 이미 사냥들이 있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설악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석 달 만에 몸집이 2배로 커졌고 은빛 털은 더욱 윤기를 더해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그 눈빛이었습니다. 에밀리가 종종 숨을 죽이게 만드는 강렬한 눈빛, 그것은 야생의 지혜와 담대함이 응축된 듯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설악의 진가가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에밀리가 헛간에서 작업하고 있을 때 설악의 경계하는 짖음이 들려왔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간 에밀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냥대를 향해 접근하던 한 마리 늑대가 설악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체구는 설악보다 훨씬 컸지만 설악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에밀리는 두려움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설악은 직접적인 싸움을 피했습니다. 대신 몸을 낮추고 천천히 옆으로 움직이며 사냥대를 뒤쪽 협곡으로 유도했습니다. 설악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좁은 협곡은 늑대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형이었습니다. 늑대는 몇 번 시도하다 결국 포기하고 물러갔습니다. 직접적인 싸움 없이 이룬 승리였습니다. 에밀리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설악을 품에 안았습니다.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싸우지 않고도 이겼어. 이 사건 이후 에밀리의 목장에서는 몇 주 동안 늑대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조용한 한국개가 정말 늑대를 쫓아냈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에밀리의 목장만 피해가 없다니 정말 신기하군요. 설악은 단순한 경비견을 넘어서 목장의 수호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에밀리의 약몰이 개들조차 설악의 지시를 따르는 듯 했습니다. 설악이 사냥대를 이동시키는 경로를 보면 마치 수년간의 경험을 가진 목자처럼 날씨와 지형을 고려한 최적의 선택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설악은 목장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에밀리가 바쁜 날에는 설악이 혼자서 사냥대를 돌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날씨 변화를 예측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사냥들을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시켰고 계곡에 홍수가 날 징후가 보이면 높은 지대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에밀리는 할아버지의 사진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듯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설악이 없었다면 목장은 이미 문을 닫았을 거예요. 이제 그 아이는 우리 가족이 되었답니다. 설악은 에밀리 곁에 조용히 앉아 그녀의 손길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모습에서 에밀리는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작고 약한 강아지가 아닌 이제 목장 전체를 책임지는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정하윤 수의사가 가끔 목장을 방문할 때마다 설악의 성장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빨리 적응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설악은 타고난 수호자입니다. 에밀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설악은 단순한 개가 아니에요. 늑대의 생각까지 읽는 것 같아요. 직접 맞서 싸우기보다는 항상 더 현명한 방법을 찾아내죠. 그의 겨울이 다가오자 기상청은 50년 만에 강력한 한파가 올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11월부터 시작된 폭설은 뉴질랜드 남섬 전역을 하얀 세상으로 뒤덮었습니다. 산속의 야생동물들은 먹이를 찾아 민가 근처로 내려왔고 이는 더 큰 위험을 의미했습니다. 에밀리는 헛간을 보강하고 비상식량을 준비했습니다. 설악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된 모습으로 목장 주변을 순찰했습니다. 마치 다가올 위험을 예감하는 듯 했죠. 12월 중순 가장 추운 날이 찾아왔습니다. 밤새 내린 눈은 무릎까지 쌓였고 바람은 뼈를 내는 듯 했습니다. 에밀리는 설악과 함께 사냥들을 안전한 헛간으로 모두 이동시켰습니다. 오늘 밤은 내가 집에서 쉬어도 돼. 너무 추우니까.
에밀리가 설악에게 말했지만 설악은 불안한 듯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에밀리는 설악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조심해, 내 친구. 그날 밤 에밀리는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 설악이 무사할지 걱정됐습니다. 한밤중 갑자기 들려온 울음소리에 에밀리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늑대의 울음소리였습니다. 한 마리가 아닌 여러 마리의 울음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에밀리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둘러 외투를 걸치고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설악아, 어디 있니? 에밀리의 외침은 눈보라 속에 묻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낮은 울음소리를 따라 에밀리는 사냥 헛간 쪽으로 향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의 숨을 멎게 했습니다. 설악은 헛간 앞 작은 언덕 위에 서서 4마리의 늑대 무리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앞에 선 늑대는 설악보다 훨씬 컸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다른 늑대들은 천천히 원을 그리며 헛간을 에워싸려 했습니다. 에밀리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설악은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서서 늑대들의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설악의 전략이었습니다. 모든 늑대에 맞서기보다 설악은 지형을 이용해 그들을 분산시켰습니다. 설악은 재빠르게 움직이며 늑대들을 좁은 통로로 유도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번에 한 마리씩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설악은 첫 번째 늑대와 정면으로 대치했고 다른 늑대들은 좁은 통로 때문에 동시에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에밀리는 무언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가까운 나무 막대기를 주워들고 소리를 질러 늑대들의 주의를 분산시키려 했지만 그들은 이미 설악과의 대치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늑대가 설악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설악은 재빠르게 몸을 날려 늑대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반격에 나섰죠. 설악의 날카로운 이빨이 늑대의 어깨를 스쳤고 늑대는 고통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설악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두 번째 늑대가 옆에서 달려들어 설악의 옆구리를 물었습니다. 설악의 아픈 울음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고 에밀리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악아. 에밀리는 막대기를 휘두르며 늑대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죽음의 공포보다 설악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설악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히려 더 강렬한 눈빛으로 늑대들을 응시했습니다. 마치 내 주인과 이 목장은 내가 지킨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리더 늑대가 다시 한번 공격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에밀리와 설악이 함께 맞섰습니다. 에밀리의 고함과 막대기, 설악의 날카로운 이빨과 용기 앞에 늑대들은 마침내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리더 늑대는 마지막으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설악을 노려보았고 이내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른 늑대들도 뒤를 따랐습니다. 설악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지나가자 설악은 비로소 상처의 고통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옆구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렸고 발걸음이 흔들렸습니다. 에밀리는 재빨리 설악을 안아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괜찮아, 설악아. 이제 내가 널 지킬게. 에밀리는 눈물을 흘리며 설악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다행히 상처는 심각해 보이지 않았지만 에밀리는 밤새 설악 곁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하윤 수의사를 급히 불러 설악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주요 장기는 다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칠은 쉬어야 합니다. 에밀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젯밤 설악이 없었다면 모든 사냥을 잃었을 거예요. 어쩌면 저도 위험했을지 모르죠. 정하윤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진돗개의 충성심은 그저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친 진돗개 이야기가 많아요. 설악은 단순한 개가 아니에요. 그 아이는 영웅이죠. 에밀리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경외감이 묻어났습니다. 며칠 동안 설악은 에밀리의 집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에밀리는 매 순간 설악 곁을 지켰고 상처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설악의 눈빛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에밀리는 설악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너는 정말 특별한 친구야. 네가 우리 목장에 온 건 정말 기적이었어. 일주일 후 설악의 상처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밖으로 나가 목장을 순찰하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에밀리가 항상 함께였습니다. 그들의 유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고 서로를 지키겠다는 무언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몇 주 동안 늑대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에밀리의 목장에서 일어난 일이 소문이 퍼졌고 많은 이웃 농장주들이 설악을 보러 찾아왔습니다. 지역 신문에는 한 마리 개가 마을을 지켰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에는 설악의 용맹함과 지혜, 그리고 한국 진돗개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실렸습니다. 신문 기사가 나간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변 농장주들로부터 진돗개 입양에 관한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목장을 지킬 설악 같은 개를 원했습니다. 정하윤 수의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국 진돗개 협회에 연락해 뉴질랜드 농장 보호견으로서의 진돗개 도입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협회는 큰 관심을 보였고 곧 뉴질랜드 농림부와 협력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설악이 뉴질랜드에서 진돗개의 새로운 역할을 열었네요. 정하윤이 에밀리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가정보호견이었지만 이제 목장 보호견으로서의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그해 봄 첫 번째 진돗개 그룹이 뉴질랜드에 도착했습니다. 에밀리의 목장은 진돗개 훈련센터로 변모했고 설악은 자연스럽게 리더가 되었습니다. 어린 진돗개들은 설악의 지도 아래 빠르게 뉴질랜드의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다른 목장으로 입양된 진돗개들도 모두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늑대 피해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진돗개는 뉴질랜드의 목장 수호자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쁜 변화는 에밀리의 삶이었습니다. 목장은 다시 번창했고 에밀리는 진돗개 훈련 프로그램의 책임자로서 새로운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산은 단순한 목장을 넘어 이제 뉴질랜드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에밀리는 종종 정하윤에게 말했습니다. 한 마리 작은 강아지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설악은 이제 완전히 성견이 되었습니다. 당당한 체구와 빛나는 은빛 털, 그리고 깊은 지혜가 담긴 눈빛은 모든 이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특히 설악의 훈련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직접 지시하기보다는 시범을 보이고 어린 진돗개들이 스스로 학습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어느 날 호주에서 온 농업 전문가들이 에밀리의 목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설악과 진돗개 부대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늘 더 큰 개, 더 공격적인 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지능과 전략이 더 중요하군요. 한국인들은 1000년 전에 이미 이 지혜를 알고 있었던 거네요. 정하윤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동물과 자연의 조화를 중요시했습니다. 진돗개는 그저 강한 개가 아니라 지혜로운 동반자였지요. 이듬해 설악의 명성은 뉴질랜드 전역을 넘어 국제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뉴질랜드를 정복한 한국의 개라는 기사가 여러 매체에 실렸고 동물행동학자들은 설악의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에밀리의 목장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명성 속에서도 설악은 변함없이 매일 아침 목장을 순찰했습니다. 에밀리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겼고 그녀가 부르면 언제나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한 주인에 대한 변치 않는 충성심, 그것이 바로 진돗개의 본질이었습니다. 에밀리의 목장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진돗개 보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고 에밀리의 목장은 공식 진돗개 연구 및 보존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정하윤은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와 협력하여 진돗개의 유전적 특성과 행동 패턴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설악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정하윤이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는 수천 년 동안 한반도에서 자연 선택을 통해 발달해 왔습니다. 그들의 DNA에는 지능, 충성심, 적응력이 깊이 새겨져 있죠. 연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진돗개는 다른 견종보다 높은 문제 해결 능력과 상황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설악은 모든 테스트에서 최상위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의 지능은 단순한 개를 넘어 거의 인간 아이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히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상황을 이해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죠. 연구팀이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고 곧 다른 나라에서도 진돗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코틀랜드,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 늑대나 코요테 문제가 있는 국가들이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쁨 속에서 에밀리는 작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설악이 나이가 들면서 약간의 둔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충성스럽고 지혜롭지만 가끔 쉬는 시간이 길어졌고 움직임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걱정 마세요. 정하윤이 안심시켰습니다. 설악은 건강해요. 다만 모든 생명체처럼 나이가 드는 것뿐이죠. 하지만 진돗개는 수명이 길고 설악은 아직 젊습니다. 에밀리는 안도했지만 그날 밤 설악을 더욱 꼭 안아주었습니다. 너는 내 인생을 바꿨어, 설악아. 네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은 없었을 거야. 어느 화창한 봄날, 에밀리와 설악은 평소처럼 아침 순찰에 나섰습니다. 목장은 예전보다 훨씬 넓어졌고 더 많은 사냥과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다른 진돗개들도 각자의 구역을 담당하며 목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언덕 위에 도착한 에밀리와 설악은 잠시 멈춰 서서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산자락에는 아직 눈이 남아 있었고 계곡에는 봄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답지 않니, 설악아?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설악은 마치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에밀리는 문득 설악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먼 한국의 산을 그리워할까? 아니면 이곳이 이제 진정한 고향이 된 걸까? 그때 갑자기 설악의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에밀리도 긴장했지만 설악은 위험한 기색 없이 언덕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정하윤과 2명의 연구원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정하윤이 가까이 와서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뉴질랜드 진돗개 보존 프로젝트를 문화재 보호 사업으로 지정했어요. 이제 설악과 그의 후손들은 양국의 문화적 다리가 된 거죠. 에밀리는 기쁨에 설악을 안았습니다. 들었니, 설악아? 넌 이제 두 나라의 영웅이야. 설악은 조용히 에밀리의 손길을 즐겼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첫날 본 그 지혜와 용기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에밀리는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설악은 조금 더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에밀리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이해했습니다. 알았어, 조금 이따 들어와. 에밀리가 떠난 후 설악은 언덕 위에 앉아 먼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뉴질랜드의 알프스 산맥과 그 너머 어쩌면 한국의 설악산까지 그의 마음은 닿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황혼이 물들기 시작할 때 설악은 천천히 일어나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의 뒤로 다른 진돗개들이 자연스럽게 따랐고 그들의 발자국은 뉴질랜드의 푸른 초원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의 목장에서는 아직도 매일 새벽 은빛 털을 가진 한 마리 진돗개가 가장 먼저 일어나 하늘을 보며 먼 산자락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작은 강아지가 이국 땅에서 전설이 된 이야기, 그것은 이제 뉴질랜드의 새로운 민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라트비아라는 나라 혹시 들어보셨나요? 발트해 연안의 작은 유럽 국가인데 이 나라에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성 인구가 극도로 부족하다는 것이죠. 전쟁과 이민으로 인해 여성 대비 남성 비율이 심각하게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런 라트비아 여성이 한국 남성과 만나 사랑에 빠졌는데 예비역 대령인 아버지가 한국 남성을 보며 던진 말이 군대는 갔다 왔나? 였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 남성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됩니다. 과연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라트비아는 유럽 북동부에 위치한 발트의 연안 국가입니다. 이 나라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성비 불균형이죠.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 수많은 남성들이 서유럽으로 떠났고 전쟁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남성 인구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현재 라트비아의 남녀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 84명 수준이며 이는 유럽에서도 가장 심각한 성비 불균형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에바 브루비테도 바로 이런 현실을 직접 체감하며 살아온 27세 라트비아 여성입니다. 수도 리가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는 에바는 동년배 남성들을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상황이었죠. 주변 친구들 대부분이 비슷한 처지였고 결혼을 꿈꾸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 에바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주관하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선발된 것이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6개월 과정이었습니다. 에바는 이 기회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에바는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거리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고, 특히 또래 남성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라트비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한국의 발달된 인프라와 활기찬 도시 분위기는 에바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어학연수 3개월째, 에바는 한국어 실력 향상을 위해 명동에 위치한 한 교회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에바는 운명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되죠. 바로 강민석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강민석은 30세의 한국 남성으로 단정한 외모와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 교회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죠. 에바가 처음 한국어 교실에 들어섰을 때 민석은 그녀의 진지한 학습 태도와 아름다운 미소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트비아에서 온 에바입니다. 에바의 서툰 한국어 인사말에 민석은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흐르기 시작했죠. 민석은 에바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그녀의 성실함과 순수함에 매료되어 갔고, 에바 역시 민석의 신사적인 태도와 따뜻한 배려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강민석은 에바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전통시장을 둘러보고 한국 음식을 소개해주며 역사적인 장소들을 안내해 주었죠. 에바는 이런 민석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받았습니다. 민석 씨,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인 줄 몰랐어요. 에바의 순수한 감사 표현에 민석은 더욱 그녀에게 애정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차이가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죠. 민석은 에바에게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정부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만 설명했을 뿐이었죠. 사실 그는 현재 외교안보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과거에는 육군 대위로 복무했던 경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근무했던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런 이야기는 에바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조심스럽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어학연수 기간이 끝나갈 무렵 두 사람의 감정은 이미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에바는 라트비아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죠.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에바 씨, 저와 계속 연락하며 지내면 안 될까요? 민석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에바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앞으로도 관계를 이어가기로 약속했죠. 라트비아로 돌아간 에바는 매일 민석과 화상통화를 하며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시차 때문에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키워갔죠. 민석은 에바에게 한국어로 편지를 써서 보내주었고 에바는 라트비아 전통 음식을 만들어 사진으로 보여주며 소통했습니다. 6개월 후 민석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에바를 라트비아로 찾아가 직접 만나겠다는 것이었죠. 에바는 민석의 깜짝 방문 소식에 너무 기뻐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아버지 알렉산드르 부르비테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하기 어려웠거든요. 알렉산드르는 60대 초반의 예비역 대령으로 라트비아 독립 이후 군에서 오랫동안 복무했던 인물입니다. 군인 정신을 중요시하고 딸에 대한 애정이 깊은 전형적인 아버지였죠. 특히 라트비아 남성들이 대부분 해외로 떠나버린 상황에서 외국 남성에 대한 경계심이 상당했습니다. 아빠, 한국에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곧 여기로 오실 예정이에요. 에바의 말에 알렉산드르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은 기뻤지만 아시아 남성에 대한 선입견과 군인으로서의 경계심이 동시에 작동했죠. 민석이 라트비아에 도착한 날, 에바는 공항에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으며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죠. 하지만 에바의 표정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석 씨, 우리 아버지가 조금 까다로우실 수도 있어요. 군인 출신이라 외국인에게 경계심이 있으시거든요. 민석은 에바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준비는 해왔으니까요.
에바의 집은 리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집이었죠. 알렉산드르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다가 민석을 보자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제가 말씀드린 강민석 씨예요. 에바의 소개에 알렉산드르는 민석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단정한 체격과 반듯한 자세가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민석이라고 합니다. 민석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준비해온 선물을 건넸습니다. 한국 전통차와 작은 기념품들이었죠. 알렉산드르는 선물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차가운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알렉산드르는 민석에게 직업, 가족사, 미래 계획 등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았죠. 민석은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했지만 자신의 군 경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젊은이, 너는 군대는 갔다 왔나? 알렉산드르가 갑자기 던진 질문에 식탁 분위기가 긴장됐습니다. 에바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와 민석을 번갈아 보았죠. 네, 다녀왔습니다. 민석의 간단한 답변에 알렉산드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은 징병제라고 들었는데 그게 진짜 군대인가? 18개월 정도 놀다 오는 거 아닌가? 이 말에 에바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버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지만 알렉산드르는 계속해서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라트비아 남자들은 모두 해외로 떠나버렸고 이제 아시아 남자가 내 딸을 데려가겠다고? 그가 정말 남자답게 딸을 지킬 수 있겠나? 민석은 이런 모독적인 발언에도 참을성 있게 견뎠습니다. 에바 아버지의 걱정을 이해할 수 있었고 자신이 증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민석 씨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제발 이런 식으로 대하지 마세요. 에바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에게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르의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았죠. 그는 여전히 민석을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렉산드르는 민석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벽면에는 그의 군 복무 시절 사진들과 각종 표창장들이 걸려 있었죠. 이는 자신의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과시하는 동시에 민석을 위압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젊은이, 어제 이야기를 더 해보자. 알렉산드르는 의자에 앉으며 민석을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너는 한국 군대에서 뭘 했나? 총이나 제대로 쏴봤나? 민석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기본적인 군사훈련은 모두 받았습니다. 기본적인 훈련? 알렉산드르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전술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나? 소대 규모 작전 계획이라도 세워본 적 있나? 이런 질문들은 일반 징병으로 군 복무를 한 사람이라면 답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이를 통해 민석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죠.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에바가 서재로 들어오며 울먹였습니다. 민석 씨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괴롭히세요? 하지만 알렉산드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군에서 30년을 복무했는데 이런 애송이가 내 딸을 지킬 수 있겠나? 한국 남자들은 모두 이렇게 약한가? 이 순간 민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던 그도 이제는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았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예의를 잃지 않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저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근무했습니다. 판문점? 그게 뭔가? 알렉산드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석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설명하기 시작했죠. 판문점은 남북한의 분단선에 위치한 곳입니다. 북한군과 불과 수십 미터 거리에서 24시간 대치하며 경계 근무를 하는 곳이죠. 그곳에서 저는 3년 동안 장교로 복무했습니다. 알렉산드르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세계 정세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판문점이 어떤 곳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북한군과 직접 대치하는 곳에서 근무했다고?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휴전선 최전방에서 북한군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근무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극한의 긴장 상태에서 말입니다. 알렉산드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군인으로서 최전방 근무가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알렉산드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었죠.
판문점이라는 곳이 얼마나 위험하고 중요한 곳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3년간 복무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있었습니다. 잠깐, 그럼 너는 장교였다는 말인가? 민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위로 전역했습니다. 이 말에 알렉산드르는 더욱 놀랐습니다. 징병으로 군 복무를 한 일반 병사가 아니라 장교 출신이었다는 것이죠. 더구나 최전방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다는 것은 그의 군사적 능력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나? 알렉산드르의 요구에 민석은 핸드폰을 꺼내어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판문점에서 근무할 때의 모습, 동료 장교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각종 표창장과 근무 증명서들이었죠. 사진 속 민석은 완전 무장한 채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긴장감이 느껴지는 표정과 단단한 자세에서 그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서 근무했는지 알 수 있었죠. 알렉산드르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진지해졌고 민석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과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서 근무했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가까울 때는 불과 몇 미터 거리에서 서로 마주보며 근무했습니다. 민석의 답변에 알렉산드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군인으로서 그런 상황이 얼마나 고도의 정신력과 전문성을 요구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전투 상황에 대비한 훈련도 받았겠군. 물론입니다. 대테러 작전, 근접 전투, 인질 구출 작전 등 다양한 특수 훈련을 받았습니다. 민석의 말에 알렉산드르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민석을 단순한 징병 출신으로 생각하고 무시해왔지만 실제로는 자신보다도 더 위험한 곳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 군인이었던 것이죠. 에바는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이렇게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동시에 그가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민석 씨,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에바의 질문에 민석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당신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과거보다 현재가 더 중요하거든요. 알렉산드르는 민석의 이런 겸손한 태도에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의 경력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숨기려고 했던 것이죠. 알렉산드르는 민석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적대적인 시선이 아니라 동료 군인을 바라보는 존경의 시선이었죠. 그는 천천히 일어나서 민석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군. 자네 같은 젊은이가 내 딸을 지킨다면 난 더 바랄 게 없어. 알렉산드르의 말에 에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완고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태도를 바꿀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대령님, 저는 제 임무를 다할 것입니다. 민석은 군인다운 자세로 답했습니다. 제 임무는 조국을 지키는 것이었고 이제는 저에게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알렉산드르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군인의 정신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자네가 판문점에서 근무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나도 군인으로서 30년을 복무했지만 그렇게 극한의 상황에서 근무한 경험은 없거든. 알렉산드르는 자신의 편견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 남성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어. 하지만 자네를 보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군. 에바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민석이 이렇게 빠르게 서로를 이해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버지, 정말 마음을 바꾸신 건가요? 에바의 질문에 알렉산드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아, 군인은 실력을 인정하는 법이야. 민석은 진정한 군인이고 너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야. 그날 저녁 알렉산드르는 민석을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라트비아 전통 음식들을 정성껏 차려놓고 민석을 정식으로 환영했죠. 민석, 이제부터 자네를 내 아들로 생각하겠네. 알렉산드르의 말에 민석은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처럼 모시겠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두 사람은 군사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알렉산드르는 라트비아 독립 과정에서의 경험을 들려주었고 민석은 한국의 분단 상황과 안보 현실에 대해 설명했죠.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이렇게 발전했다니. 알렉산드르는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민석을 통해 한국 남성들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되었죠.
에바는 이런 변화를 보며 무척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아버지가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했거든요. 3개월 후 에바와 민석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이들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했고 리가의 아름다운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죠. 결혼 준비 과정에서 알렉산드르는 민석을 아들처럼 아꼈습니다. 라트비아 전통 결혼 예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고 현지 풍습을 알려주었죠. 민석 역시 한국의 전통 예식을 소개하며 두 문화를 조화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작은 성당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에바의 친구들과 라트비아 현지 지인들이 참석했고 민석의 부모님도 한국에서 특별히 날아와 자리를 빛내주었죠. 알렉산드르는 정장 대신 라트비아 군복을 차려입고 딸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내 딸 에바를 한국의 훌륭한 청년 민석에게 맡깁니다. 알렉산드르는 군인다운 당당한 목소리로 하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민석을 알게 되면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군인이자 신사입니다. 결혼 서약을 나누는 순간 알렉산드르는 직접 에바의 손을 민석에게 맡겼습니다. 에바는 내 전부였고 이제 내 전부가 됐다. 평생 소중히 지켜주길 바란다. 이 말에 하객들 모두가 감동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특히 라트비아 현지 사람들은 이런 국제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죠. 남성 인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에바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결혼 피로연에서 알렉산드르는 특별한 축사를 했습니다. 우리 라트비아는 많은 남성들이 떠나가서 딸들이 좋은 배우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석 같은 훌륭한 청년이 우리 딸을 선택해준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민석도 답사를 통해 마음을 전했습니다. 라트비아는 아름다운 나라이고 에바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두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겠습니다. 결혼식 후 에바와 민석은 리가에서 며칠 더 머물며 신혼여행을 즐겼습니다. 알렉산드르는 이들에게 라트비아 곳곳의 아름다운 명소들을 안내해 주었고 민석은 이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죠. 민석아, 언제든지 라트비아가 그리우면 돌아와라. 이곳은 이제 너의 제2의 고향이야. 알렉산드르의 말에 민석은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냉대와는 완전히 다른 따뜻한 환대였거든요. 신혼부부 에바와 민석은 한국으로 돌아와 서울 외곽의 아늑한 신혼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에바는 서울의 한 국제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일하게 되었고 민석은 외교안보연구원에서 계속 근무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갔죠.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에바는 많은 것들을 배워나갔습니다. 한국의 빠른 생활 리듬, 치열한 경쟁 사회, 그리고 강한 가족 유대 문화까지 모든 것이 라트비아와는 달랐거든요. 하지만 민석의 세심한 배려와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 덕분에 점차 적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남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라트비아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활기찬 에너지와 책임감 있는 모습들을 보며 에바는 감탄했죠. 지하철에서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 남성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들, 그리고 연인을 위해 세심하게 배려하는 남자친구들의 모습에서 한국 남성들의 진정한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에바는 정기적으로 아버지 알렉산드르와 화상통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걱정되어 자주 연락했던 알렉산드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석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죠. 에바, 민석은 어떤가? 잘 지내고 있나? 네, 아빠, 정말 행복해요. 민석 씨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훌륭한 남편이에요. 에바의 밝은 대답에 알렉산드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로는 민석과 직접 대화하며 군사 관련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나라에서 복무했지만 군인으로서의 공통된 경험과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에바의 라트비아 친구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에바의 한국 생활이 궁금했고 특히 한국 남성과의 결혼 생활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졌죠. 에바, 정말 한국 남자들이 좋은가? 우리나라 남자들하고 뭐가 다른 거야? 친구들의 질문에 에바는 깊이 생각해보며 답했습니다. 한국 남성들은 정말 책임감이 강해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죠. 민석 씨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진정한 남자다움이란 힘이 센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친구들은 에바의 말을 들으며 부러워했습니다. 라트비아에서는 이런 남성을 만나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어느 날 저녁 에바와 민석은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죠. 민석 씨, 때로는 꿈만 같아요. 라트비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니. 에바의 말에 민석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에바를 만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이죠. 몇 개월 후 라트비아에서 에바의 친구가 또 다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에바, 너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 한국 남자들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졌어. 모두들 한국어를 배우려고 해. 이 소식에 에바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 다른 라트비아 여성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 사람은 국경을 지켜온 사람이야. 그리고 이젠 나를 지켜줘. 에바가 친구들에게 한 이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민석의 진정한 가치와 한국 남성들의 책임감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긴 말이었죠. 판문점에서 조국을 지켰던 그 강인함과 헌신이 이제는 자신을 향해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자부심이 가득한 표현이었습니다.